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50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트라이시 심리경영연구소를 저희 동료 심리학자들과 함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구자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지난 삶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약간 좀 무기력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불안해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예. 나이가 들고 신체적으로 좀 쇠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런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삶 안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6개의 자본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제가 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6개는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신체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체적 자본은 뭐 말 그대로 건강함입니다. 육체적인 건강함. 네. 이 신체적 자본이 없으면 사실 나머지 자본들은 무의미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또 뭐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지적 활동을 하거나 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이제 신체적 자본인데요. 저는 주변에 신체적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처럼 그리 많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적 자본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제적 자본은 어찌 보면 하나의 결과물이죠. 물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마치 내가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본을 통해서 새로운 자본을 창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활동을 해서 그 결과물로 수익, 경제적 일반적으로는 좀 그렇죠. 그렇죠. 예. 아마 그런 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 자본을 제가 두 번째 자본으로 꼽았던 이유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급급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지나치게 급급하면 그런 고민을 할 여유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본은 지적 자본 또는 뭐 인지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적 자본이나 인지적 자본은 내가 뭐 학력 어느 학교를 나왔냐 뭐 이런 문제보다는 내가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이나 또는 타인들에게 어떤 기여나 공헌을 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한국 사회의 중년들은 대부분 내 돈 내고 뭔가를 배우거나 내 돈 내고 뭔가 경험하는 것에 그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으세요. 많은 중년들, 특히 이제 기업에서 기업 생활을 오래 하셨던 중년들은 뭐 예를 들면 교육은 회사가 시켜주는 거죠. 회사가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내가 교육, 자기 개발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배워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 돈 내고 뭐 요즘에 내 돈 내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내 돈 내고 내가 뭔가 배우러 가거나 내 돈 내고 내가 뭔가 새로운 배움을 위한 기회를 갖거나 이런 선택들을 하시는 비율들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 인지적 자본을 늘려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삶에 대한 호기심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변화도 있네? 이런 기술도 나왔네? 뭐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뭔가 배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언가를 배워야 되겠다는 그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이게 뭐 신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러기도 하고 삶의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줄어드는 거죠. 그 호기심이 줄어드니까 내가 배울 수 있는 또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기회나 욕구들이 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적 자본을 쌓을 수 있는 또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번째는 이제 앞에 세 가지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뭐 당연히 네트워크가 많으면 사회적 자본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실제 뭐 50대 중년에 오신 분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문제 해결,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네, 내가 뭔가 일거리, 일감을 찾을 때도 뭐 그게 플랫폼이 되었던 아니면 내가 알고 지내던 분들이 되었건 그런 과정에서 내가 소개를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사실 이때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내가 돈벌이를 위해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또는 일거리를 벌리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 사회적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 한 분에 대한 사회적 관계를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한 분이라면 배우자죠. 배우자. 왜냐하면 너무나도 늘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사실 잊고 사는 거죠. 그런데 중년기의 사회적 관계의 핵심은 배우자입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꼭 남성 여성의 문제는 아닌데 여성에 비하면 남성들에게는 중년 이후의 배우자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관계입니다. 배우자이자 친구이자 상담자이자 또 보호자이자 뭐 온갖 역할을 사실 배우자가 다 해주시죠. 네. 그런데 이게 여자보다 남자가 왜 더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걸까요? 제가 이제 제 논문이 중년기에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신 분들이 퇴직 이후에 어떻게 적응을 하냐 뭐 이런 주제로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퇴직자분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한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시고 퇴직해서 가정으로 돌아오신 분들은요. 지금 20대나 30대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대부분 가정일, 집안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으세요. 당장 우리가 삼식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끼니 세끼도 챙겨 먹기 버거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더더군다나 갑자기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면 그때 내 심정,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이해받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사실 많지 않으세요.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그래서 그 전환기에 가장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바로 배우자이시고요. 또 하나는 뭐 물론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듭니다. 20대 30대에는 사회적 관계망을 막 넓히는 것이 삶의 중요한 과제였다면 40대가 넘고 50대를 지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들어요. 좁아들면서 그 좁아든 관계가 더 친밀함, 그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명에서 3명이에요. 그 중에 핵심이 또 배우자인 거죠. 그럼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점. 그 다음은 이제 심리적 자본이라고. 중년기 이후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뭐 신체적으로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체적으로 갱년기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남자들도. 네, 그러면 남자가 갱년기를 경험한다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 남자들이 갱년기를 경험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세요. 여성분들은 신체적인 증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그런 여성 갱년기에 대한 그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성들도 똑같이 갱년기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그게? 뭐 예를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노안이에요. 신체적으로 쇠락해가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의 출발점은 노안입니다. 그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중년이 되었구나, 이제 갱년기가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징표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남성의 갱년기가 이슈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여성들은 갱년기가 시작하는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50세 플러스 마이너스 2살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갱년기를 경험하는데 남자들은 이 밴드가 굉장히 넓습니다. 10년 이상 차이가 나요. 10년 이상? 네. 어떤 분들은 50대 후반에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40대 후반에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갱년기인지 아닌지 일단 헷갈리고요. 또 갱년기의 증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제가 노안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뭐 노안 이외에도 신체적인 무력감을 경험한다든지 만성질환 같은 것들이 하나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적 증상들, 뭐 흰머리 뭐 이런 것들도 대표적이고요. 네. 그런 다양한 신체적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가지고 갱년기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내가 갱년기인가 아닌가를 진단해보는 진단 항목들도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몇 개 이상 나오면 아 내가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었구나.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해보라고. 이제 마지막이 정체성 자본입니다. 정체성은 사실 뭐 우리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잖아요. 나라는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이 중년의 정체성 자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 직장 또는 일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명함이죠.
대부분의 그 중년들, 특히 직장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내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명함 교환을 합니다. 그 명함 교환을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한 장의 명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퇴직을 했다. 그러면 명함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만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늘 이 공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적 정체성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나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뭘 잘해요? 뭘 좋아해요? 이럴 때 신나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도 정체성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이 단 하나의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자아, 이걸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중년기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개의 단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저도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게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사실 정체성의 혼란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렇죠.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네. 올바르게 다시 수립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0대나 30대에는 어떤 신체적인 건강함, 신체적인 매력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40 넘고 50 넘어서 중년기로 접어들면 어쨌거나 신체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쇠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신체적인 건강함, 신체적인 그 활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신체적인 생물학적 재생산은 어려워졌지만 사회적인 재생산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또는 일을 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익히고 배우고 알게 된 것들,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타인들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주고 또는 내가 그걸 업으로 삼아서 일로 직업으로 삼아서 나의 삶이나 또 타인의 삶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걸 저는 사회적 재생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년기에는 신체적인 재생산, 생물학적 재생산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재생산으로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대와 똑같은 게임을 50대가 되어서 하면 안 되죠. 그 게임은 무의미한 게임이고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대, 30대에는 우리가 작업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빨리 많이 잘 외우는 작업 기억이 굉장히 우수한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작업 기억력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외운 거 오늘 기억이 안 난다. 깜빡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50대나 60대가 되면 그런 작업 기억이 아니라 뭐 뭔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이런 사고력이 훨씬 더 좋아져요. 약간 직관을 통해서 하는. 그렇죠.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통찰,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무를 보는 능력이 아니라 숲을 보는 능력이 커지는데 그러면 50대에 있는 중년들은 20대와 똑같이 작업 기억으로 경쟁하시면 안 되죠. 그럼 지는 거예요. 지는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의 룰을 바꿔서 나에게 맞는 게임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제 중년이 오지 않은 사람들도 지식의 재생산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정답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끊임없이 삶에서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것은 30대든 40대든 50대든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는 배움이라는 게 꼭 뭐 어디 학원이나 학교에 등록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경험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주변에는 유튜브를 가지고 투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내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내가 뭔가 배우겠다, 새로운 것을 익히겠다라는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사시는 거, 이런 것들도 저는 중년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또 우리가 중년의 시기에 굉장히 큰 변화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말했듯이 퇴사를 하게 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순간에 좀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정체성을 탐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 예를 들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의 주요한 사건들을 한번 써보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0대에는 내가 이런 이유로 이 직장을 선택을 했네. 학교 진학을 선택을 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요한 선택의 기회에서 실제로 내가 어떤 장면에선 선택을 했고 어떤 장면에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걸 보면 아, 나한테 중요한 삶의 기준이나 판단의 가치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또 쭉 20, 30년의 과거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걸 내가 찾아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일이 되든 취미가 되든 뭔가 있으세요. 그게 현재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회사에 부장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나의 과거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작업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으로부터 현재 내 삶 속에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정체성이 일관되지 않죠. 좋아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나 가치가 늘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력들을 제가 고고학자가 과거의 지구의 역사를 탐색하는 것처럼 내 삶의 궤적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면 그래도 비교적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누구나 다 있으세요. 그것이 아마 나의 정체성에서 핵심 요소일 것이고 그런 핵심 요소는 그렇게 쉽게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심 요소를 잘 아시게 되면 내가 앞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 삶이 좀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가, 이런 걸 내가 알고 선택하실 수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실패를 방지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미 중년의 나이잖아요. 그런데 시작하기 무언가 좀 두렵고 막막할 텐데 나의 인생 바꿀 수 있을까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년의 시기에 내가 새로운 삶의 구조, 새로운 인생을 만드셨던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치열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처럼 또는 젊었을 때처럼 뭐 매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뭔가 일거리가 주어지고 역할이 주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죠. 내가 무언가를 찾아야 해요. 근데 찾으려고 하면 어쨌거나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좀 가지셔야 하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탐색하기 위한 호기심도 가지셔야 하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배움의 기회도 가지셔야 하고 삶이 바쁘고 치열하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삶이 바쁘고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일수록 더 삶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즐기시고 이러시더라고요. 하다 안 되면 카페나 하지 이런 정신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카페도 해보시면 손이 얼마나 많이 가며 얼마나 많은 부지런함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공부가 필요한지 해보시면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치열한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인생 구조를 만드는 데 아마 출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내가 어떤 고생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고 더 선행되어야 될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요. 사실 나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심리적인 자원으로서 계속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불안감을 없애려고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불안함을 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함이라는 정서는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사실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런데 그 불안함이라는 정서가 늘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정 수준의 불안함이 있으면 삶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며칠 후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불안함은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한 삶의 준비, 대비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불안함이 지나치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불안감이 올라가지 않게 스스로 좀 더 긍정적인 면, 낙천적인 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불안함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그냥 마음가짐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뭔가 몸을 움직여 봐야 되는 거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실제 내 삶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흥미로워지더라. 그러니까 불안함은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지 방 한쪽 구석에 앉아서 어떻게 불안함을 없애고 어떻게 낙천성을 기르고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구자복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중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중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